제가 맡은 강의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트레스의 이해고요. 그 다음에 4월 19일이죠. 4월 19일에는 스트레스의 관리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다루는 내용은 주로 그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스트레스와는 좀 다를지 모르죠. 우리는 보통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 혹은 뭐 열받는다 그러기도 하는데, 스트레스를 무슨 선물도 아닌데 주고받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저도 습관적으로 씁니다만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자신이요. 물론 우리 혼자 만든다기보다도 외부적인 상황과 함께 만드는 겁니다만, 적어도 외부적인 조건 그 자체만으로는 스트레스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주고받는다기보다도, 누가 스트레스를 주고 누가 받는다기보다도 스트레스는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근데 습관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거는 마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게 옳은 말은 아니죠. 해가 동쪽에서 뜨나요? 맞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해가 뭐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지? 그렇지만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지구가 돌죠. 근데 우리 습관상 현상적으로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지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쓰지만 정확하게 알면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만드는구나,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적어도 절반은 내가 관련됐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늘 강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를 좀 이해하면 좋겠죠. 그 속에 나의 어떤 부분들이 관련돼서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렁저렁 살다가 가고 싶은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런 그 의도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내가 만든다, 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 내면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나를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 내면을 알게 되는 거죠. 내 내면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그 내면을 갈고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원광석 다이아몬드 같으면 빛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잘 깎고 다듬을 때 그것이 이제 진짜 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평소에는 안 드러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때 그놈을 알아보고 잘 갈고 다듬으면 나의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는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그 어떤 친구와 같다고 할까요? 어떤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문제냐면, 어쨌든 스트레스는, 일단 스트레스의 개념을 둘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써요. 하나는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 원의 의미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김 부장이 스트레스야,
그럴 때는 김 부장이 나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란 뜻이죠. 원인. 또 우리가 스트레스란 말을 쓸 때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열받는다 그럴 때 열받는 것은 일종의 반응이죠. 가슴이 답답해 막 이런 것도 반응이죠. 막 불안해져 이런 것도 반응이죠. 막 화가 나 이런 것도 반응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게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게 밖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면에 어떤 것이 관련되는지를 좀 초점을 오늘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그 반응이 쌓이게 되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인의 질병은 거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받는 고혈압, 당뇨, 심장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병했을 때 그것이 지속되고 악화되는데 스트레스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스트레스가 구성된다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처럼 병 역시 하나의 요인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감기조차도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면역력 그것에 의해서도 똑같은 균에 노출됐지만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내면이 중요하죠. 물론 그때 말하는 내면은 면역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면역계조차도 또 알고 보면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또 면역계가 약화돼요. 그래서 똑같이 감기균에 노출돼도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감기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그전부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서양 과학을 통해서 그게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몸의 그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로 이제 심리학회 중에서도 이제 건강심리학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주로 임상심리, 상담심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마음만 다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조차도 심리학에서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그런 질병의 그 발병 또 그것이 지속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분야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그래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심리, 신경, 면역학. 이런 분야가 또 최근에 굉장히 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계조차도 우리가 그 질병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 면역계조차도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브레인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면역계하고 주고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뉴럴 시스템은 물론 또 호르몬 시스템하고도 연결되고요. 또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곧바로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화가 난다, 불안한다, 우울한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코티졸이 분비되고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그것이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면역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곧바로 여러분 몸에 나타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감기에 더 잘 걸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혈압을 높여주거나 당뇨에 걸리기 쉽게 해주죠. 물론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쉽게 원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만성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만성화.
인간은 금방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성적인 게 문제예요. 특히 만성적인 거의 문제는 현대인의 많은 스트레스가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돼요. 우리가 옛날 원시 시대에 아프리카의 사바나 같은 곳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맹수들이죠. 만약에 그런 맹수를 그런 사바나에서 만났다면은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 예를 들면 표범이 내 눈앞에 있다. 그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신체가 보여주는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반응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표범을 만났을 때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혈압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빨리빨리 그 골격근으로 보내야 되고 노폐물을 뽑아와야 됩니다. 동공은 커져야 되고요. 호흡은 빨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은 지금 소화할 때가 아니에요. 아마 들여다본다면 내장은 아마 하얗게 창백해져 있을 거예요. 혈액을 다 뽑아다가 골격근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널널하게 지금 소화할 때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내가 소화될 판이야. 그거 다 철수시켜가지고 이 골격근으로 보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힘을 당하면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걸로 스트레스는 끝난 거고, 다행히 도망쳐갖고 혹은 싸워서 어떻게 이기거나 도망쳐갖고 살게 되면 그럼 스트레스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몸은 곧바로 회복됩니다. 다시 심장박동도 정상이 되고 호흡도 정상이 되고 분비됐던 물질도 다 리업테이크, 재흡수되게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말이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고부간의 갈등 맨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동서지간의 어떤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표범하고 맞닥뜨려서 뭐 죽거나 아니면 살아나거나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위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걸리는 이런 스트레스는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성화되기 쉬워요. 만성화되게 되면 이런 물질들의 그 균형이 깨지게 돼가지고 면역계가 장기적으로 억압된다거나 그 혈압이 만성적으로 이제 고혈압으로 간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당뇨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또 암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많은 질환들이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잘 관리해야겠다, 이제 그런 그 각성이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그 스트레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죠.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구성주의라고 썼죠.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 이 박조건, 안조건,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전부 다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경험을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 혹은 웰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 아니면 락이라는 거죠. 고락. 물론 비고 비락이란 말도 있죠. 락도 아니고 고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크게 나누면 고 아니면 락입니다. 스트레스 아니면 웰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불행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죠. 그거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동기상태 이론이 나옵니다. 동기상태
상태 이론. 이 동기 상태 이론은 스트레스와 웰빙을 정의 내려주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인물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기 상태 이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이든 행복이든 스트레스 혹은 웰빙은 동기가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동기의 상태고, 이 동기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욕구입니다. 우리의 욕구, 혹은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기 혹은 욕구,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건데, 그러면 동기의 상태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스트레스냐? 쉽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죠? 동기가 어떻게 되면 스트레스겠습니까? 스트레스, 욕구가 좌절되면, 좌절되면. 욕구가 좌절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웰빙은 뭐겠습니까? 동기가 충족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동기 좌절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동기 좌절의 예상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경험했습니다만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 되면은 불안해지죠. 긴장되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험 못 본 거 아니에요? 시험을 못 봤다면 그것은 좌절이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못 봤다면 그건 동기 좌절입니다. 아직 시험 안 봤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죠? 동기 좌절될까 봐. 좌절 예상.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 좌절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좌절을 예상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한 큰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기 좌절보다도 좌절 예상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웰빙의 경우에도 동기 충족의 예상, 이거 역시 웰빙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스와 웰빙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와 웰빙을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리는 정의고요.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정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에 또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설명력이 있고 스트레스와 웰빙이 따로따로 연구된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동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동기의 상태로 설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 스트레스와 웰빙 연구를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테니스나 골프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이해를 100% 하고 있다고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늘 밖을 탓하거든. 아내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직장 상사를 탓하고, 제자를 탓하고, 동료를 탓해요.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게 돼요.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성장 동기라고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단지 세속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나를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도 이해하고 이 몸 벗기 전에 내가 좀 더 성장해가지고 이 몸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고 저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기 부분에 대한 이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경험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내 동기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열받을 때 나의 어떤 동기가 관련됐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지금 경험하는 스트레스,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동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개입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던가요? 여러분의 욕구가 없는 스트레스가 있던가요?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자녀가 공부 못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화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안을 들여다봐야죠. 나의 어떤 욕구가, 과연 그 욕구가 올바른 욕구인가? 과연 나의 욕구가 아이를 위한 욕구인가? 자녀를 위한 욕구가 맞나? 진짜 맞나? 내가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가 내가 경험해서 마땅한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욕구는 정말 내 욕구가 맞나?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멋있지 않아요? 뭔가 타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너 이렇게 하지 않고 타자 그러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알고 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엄마의 욕구야, 아빠의 욕구였어, 선생님의 욕구였던 거야, 사회가 심어준 욕구였던 거야, 내 욕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출발을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욕구가 관련된 거야? 그 욕구를 스트레스를 받을 땐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뒤집어 봐야 돼요. 왜? 동기를 찾아야 되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요인이 없다면 스트레스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뒤집어 봐야죠. 어떤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동기가 관련됐지? 그 동기는 바른 동기인가? 혹은 그 동기는 진짜 내 동기인가?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동기 맞나? 이렇게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가로놓기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어도 이거를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희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뒤집어 보는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수영장에 가서 물을 한 번이라도 자꾸 물속에 들어가서 이 스트로크를 자꾸 해야 돼요. 자전거를 한 번에도 더 타야 돼요. 테니스나 골프채를 잡고 한 번이라도 더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아 짜증나 라고 옛날에 했다면 스트레스 받을 때 한편으로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내 어떤 동기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 그 스트레스, 내 동기를 가다듬음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원광석을 발견하고 원광석을 깎고 다듬어서 내가 보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린 꾸준히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감사할지도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짜증나게 할 때 관세음보살, 남편이 관세음보살이고 아내가 관세음보살이죠. 왜? 나를 성장시켜주는 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입안의 혀처럼 잘 여러분을 떠받들어주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공부하기 틀렸어요. 몰라, 난 그래도 그게 좋겠어 그런다면 제가 할 말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지구에 와서 이 몸 벗기 전에 내가 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해 보겠어, 그런 동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입속에 혀처럼 움직이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난 게 참 다행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아들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 공부시켜줘요. 매사가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안 합니다. 오히려 자만하겠죠. 성장 못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꼭 그런 스트레스나 고통 안 받고 성장하는 방법은 없나?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작은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닦으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누구나 이런 사인 커브처럼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늘 기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의 저점에 왔을 때 그때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오히려 내 성장의 먹이로 삼는 거,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거구나. 적어도 절반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 내가 만든다고 할 때 나의 그 중요한 부분은 욕구구나, 동기구나. 근데 욕구나 동기는 또 생각, 인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인지가 좀 형식적인, 좀 공식적인 용어라면, 일상 용어라면 욕구, 생각. 욕구는 또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냐.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꽤 중요해요. 어린아이의 경우에 어떤 어린아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성적이 잘 받아야 돼. 성적 잘 못 받으면 엄마 아빠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하고 생각하고가 긴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욕구를 가질 때 그 욕구는 어떤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 가면 좋겠다. 왜 그런 욕구를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서울대 가야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뒤집어 보면 내 동기도 알 수 있고 그 동기와 연결된 인지, 내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참 고마운 거죠. 제가 2005년도인가 그런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절판됐는데,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책 제목 괜찮죠? 그 제목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때 달라이 라마께서 그런 말씀을 했나? 제가 어디서 따왔을 거예요. 제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스승이고, 여러분은 속을 새기는 아들이 여러분 스승이고,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난 인생 힘들게 살기보다는 난 재밌게만 살 거야. 그렇다면 맘대로 하세요. 그게 또 맘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굴곡이 있을 겁니다. 늘 어디 가나 이 회사 김 부장 싫어서 다른 회사 가면은 또 박 부장 만나게 되고요. 거기 피하면 또 송 부장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그런 부장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스트레스 받지? 내 내면을 오히려 돌아다 본다면 오히려 그분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나오는 것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뺄 수 없는 부분은 그 마음은 사회 관점인데요. 이 마음 사회 관점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나들이 사는 사회라는 관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다른 말씀 드리면 내 속에는 내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 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내가 여러 나로 되어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도, 내 아내도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남편도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내 아이도, 내 직장 동료, 상사도 다. 사람들은 다 여러 나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나로, 하나의 영혼 같은 나라고 생각하죠. 단일한, 유니터리한 존재로 생각하죠. 근데 잘 관찰해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임경 스님이 또
리드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구나. 나는 사회와 같구나. 불안할 때 여러분, 이 지금의 여러분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에 젖어 있을 때 분노하는 여러분하고 그 같은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막 칭찬해주면요, 아주 관대해집니다. 아, 뭐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마음이 진짜. 근데 제가 어떤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뭐라 그러면요, 괜히 짜증이 나요. 막 꼬치꼬치 따지고 막 그냥 안 넘어가고 아주 옹졸해지죠. 같은 날까요? 만약에 비디오를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거 같은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하루 종일 비디오 찍어서 나눠서 보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전화 받는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한테 전화 받는구나 알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언니가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언니가 아주 이제 이중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얘기할 때 목소리하고 남자친구 전화 받을 때 자기야 뭐 이러면 그럴 수가 있냐 막 이거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 하루 종일 비디오 찍으면 여러분은 정말 다중인격자들이지. 그런데도 한 존재로 알고 살잖아.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러 나로 돼 있어요. 여러 나로 보는 게 또 건강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나를 사회로 보는 것이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각자를 사회로 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나는 여러 나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 나로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n분의 1이야. n분의 1. 여러 나가 있는데 나 1, 나 2, 나 3, 나 4, 나 5, 나 6, 나 n. 우리 보통 수학에서 n개의 수 그러잖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 n개. n개가 있어. 몇 개인지도 몰라. 100개인지 200개인지 1000개인지 2000개인지 몰라. 그냥 n개라고 합시다. 그 어떤 마음도 어떤 나도 뭐예요? n분의 1일 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억누르려고 해요. 근데 그 억누르게 되면은 의식은 못할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저 밑에서 울고 있거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뜻대로 안 됩니다. 왠지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애가 있어. 복수의 칼을 가는 애가 있다고요. 솔직해지는 게 필요해요. n분의 1로 보게 되면 솔직해질 수가 있어. 이게 나 하나라고 보면은 그런 존재가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나니까. 근데 n분의 1일 뿐이거든. 여러분 이제 대부분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만 애 어렸을 때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갑자기 애가 없어졌으면 애를 왜 낳나? 그런 생각 갑자기 심하게 표현하면 살이를 느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 미쳤냐? 지금 뭔 소리냐? 엄마가 무슨 애를 죽일 생각을 하냐? 이럴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순간적으로라도. 그런데 나는 여러 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놀라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나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혹은 어떤 사람은 느끼지도 못해. 의식에 올라오지도 못해, 그런 생각은. 근데 왠지 우울해. 증상, 왠지 우울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왠지 우울해. 그걸
내 마음이 여러 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떠오를 수도 있어. 떠올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 떠오르는 사람은 막 그걸 갖다가 죄책감 느끼고 내가 엄마 맞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생각 한 번 일어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가지고 자기를 계속 비난해. 자바안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 말씀 표현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이제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죄책감 느끼게 되고 또 우울해지게 되고. 누굴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또 노부모님 모실 때 거의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거의 치매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살아계셔. 때로 순간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다니 내가 아들 맞나? 막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를 탓한다면 건강한 거 아닙니다. n분의 1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납니다. n분의 1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사회 관점 제가 아주 강조합니다.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건강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죽으라고 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하는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걸 인정해 주잖아요. 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죠. 상대방이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진짜 무슨 부모를 갖다 버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인정할 수 있죠. 아, 마음은 여러 나들이 다 사는 사회야 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게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음 수양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늘 변화합니다. 늘 변화해요. 모든 건 무상한 거예요. 변화하는데 여러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저는 마음 수행 과정을 정치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려면 국민들의 민의를 잘 들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해주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정치 아니겠어요? 우리가 옛날 그 박정희 시대에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성장했어요. 똘레랑스가 커진 거예요. 한 개인도 그 인내심, 인내력, 그 육바라밀에 나오는 그 인내심, 그 똘레랑스 영어로 말하면, 불어로 표현하거나 영어로 표현하면 그 똘레랑스가 커지는 것이 인격의 바로메타이기도 해요. 내 자신의 여러 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챙김의 힘. 마음 챙김이 단지 알아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힘입니다. 기술이 그 힘입니다. 그 어두운 생각도 내가 볼 수 있어요. 무시하지 않고 나의 하나로 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 빨갱이 같다고 보던 그 생각의 사람들이 국현이 될 정도로 국가가 커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그랬을 때는 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저 속에서 말하자면은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국민들 간의 어떤 그 화합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양한 것이 인정됨으로써 다양한 민의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발전한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나와 다른 정치적인 관점 있는 사람을 용납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톨레랑스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국가가 그렇게 톨레랑스가 커지고 다양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건강한 부분을 살려나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 잘 사는 것도 한 국가가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내 내면을 잘 이해하고 마음 챙김하고 나를 잘 알고 그 중에 건강한 놈들을 선택과 집중은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소중한 주의,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어텐션을 다루는 게 명상과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주의. 이 주의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내가 적절한 동기를 선택하고 그 동기에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되는 동기에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걸 고치려고 애쓰는데 너무 많은 우리의 주의가 들어갑니다. 고치려고 할수록 더 엉클어지는 겁니다. 냅두세요. 냅두시고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그것에 투자하세요. 우리 동양에서는 진기가 사는 곳에,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가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치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함이 살아나면은 문제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거의 이제 제가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요점은 이 스트레스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점. 스트레스를 받으면 뒤집어 봐라. 그래서 나의 어떤 부분이 관련되어 있나, 나의 어떤 동기, 욕구죠, 나의 어떤 인지, 생각이죠, 이 개입됐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이 성장의 동기가 있다면, 성장의 욕구가 있다면 이런 스트레스가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울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원강성을 발견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또 특히 우리 내면은 여러 나들로 되어 있고 이 여러 나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하는데 어떤 나들이 어떻게 크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 그 점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앞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때 첫째, 뒤집어 봐라. 나의 어떤 동기와 욕구와 생각이 관여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을 더 성장시킬 것인가. 그렇게 하신다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도망가야 하고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웰컴해야 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 웰컴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